내년도 예산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 어디 사실 들을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또 전문적으로 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됩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자, 예산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년도 나라 살림 이른바 이제 중앙정부 예산인데요. 요거 이제 절차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은 행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가 하고 입법부 이제 국회가 행정부가 낸 예산에 대해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어저께 있었던 행사죠. 검사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나라 살림을 꾸렸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원래 국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시정연설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심지어는 윤석열은 안 왔습니다. 네. 생일했어요. 김건희 생일잔치 갔어. 아 맞다. 예. 김건희 생일잔치 갔다. 맞아. 예, 1년 나라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안 오고 김건희 생일잔치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국가가 좀 정상화되는 모습도 좀 우리가 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그 예산안을 국회에 주면 이제 지금부터 국회가 그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난 12월 2일 정도를 이제 기한으로 해서 이제 심의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적인 내용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네네. 총액 기준으로 728조 정도로 편성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우리도 700조 시대를 열어갑니다. 예, 728조면요 전년 대비해서 8.1% 증액 편성한 겁니다. 8.1%요. 큰 폭이죠? 많이 늘었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총액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수입을 674조로 잡았습니다. 674조요. 예. 이제 바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그죠? 총액이 728조라면서 수입이 어떻게 674조냐? 적자의 냄새가 나죠? 그렇습니다. 총액은 8.1%가 늘었는데 수입은 3.5% 증가한 걸로 잡았습니다. 예. 그나마도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 예수금에서 충당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하나하나 쌓이면 나중에 결론이 됩니다. 네. 뭐냐면 예산은 하나의 책으로 돼 있어요. 정부 예산은. 그래서 수입과 지출 이게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세트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1원을 바꾸더라도 지금처럼 국회에 다 심의 의견을 받아서 방망이를 쳐야 돼요.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1원을 바꿔도 국회 심의를 받으려니까. 그래서 항시 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돈들은 따로 뺍니다. 그걸 우리가 기금이라고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표를 끊으면 한 몇백 원씩 빠져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정부 수입으로 바로 가지를 않고 영화제는 기금이라는 기금으로 돈이 흘러갑니다. 고정금은 그냥 가는구나. 예. 특별한 목적이 있는 돈은 따로 빼두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심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따로 뺍니다. 기금은. 예, 그래서 거기서 모인 기금을 가지고 뭐 독립영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영화 발전을 위해 써라 이렇게 따로 빼는 거예요. 이런 기금들이 이 정부에 한 6,70여 개가 됩니다. 와. 많죠. 예, 그리고 그 기금들에 들어있는 돈을 다 합치면 정부 예산보다도 많아요. 에? 예, 굉장히 많죠. 야, 그거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자, 그런데 그거 들여다봐야겠어. 예를 들어 보시죠. 어떤 기금은 쓸 일이 많아요. 영화 기금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올해 뭐 오징어 게임도 제작하고 뭐 많이 해라 그래서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남북 교류가 몇 년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 협력 기금 같은 그 기금은 돈이 남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야 이쪽 기금에 있는 돈 저쪽으로 좀 빼면 좋겠다. 이렇게 조정할 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금에서 기금으로 옮기거나 할 때 그 기금들의 은행, 기금들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중앙에서 은행 역할을 하는 돈을 또 마련해야 돼요. 그게 공공자금 관리 기금이에요. 이른바 공자기금입니다. 공공자금 관리 기금. 예, 그것도 기금이에요. 그걸 기금으로 안 두면 다시 예산을 넣었다 빼야 되니까. 예. 그래서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돈이 조금 쌓여 있거든요. 네. 이번에 거기서 109조를 땡겼습니다. 109조를 예산에 땡겼었어요? 예. 정부 예산이 모자라니까 공공자금 관리 기금에 있는 예산 109조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보탰습니다. 네. 보탠 게 674조예요. 보탠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수입 관련해서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네. 예.
총액보다도 수입이 모자라고 그나마도 공자기금에서 돈을 109조를 빼온 게 이 정도다. 빼왔는데도 부족하네. 부족하다. 이렇게 일단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지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지출은 아까 말씀드린 728조인데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R&D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무려 19.3%가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요. 19.3% 거의 20% 늘렸군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증가세입니다. 잘했어.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관련한 예산이 14.7%가 늘었습니다. 네. 다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껴보시죠. 그다음에 K컬처를 또 우리가 K컬처. 중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 관광 이쪽 예산이 8.8%가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SOC 예산이 7.9%가 늘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장 증액폭이 큰 섹터인데 네. 이 섹터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장에 있습니다. 성장이야. 예, AI,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 SOC 다 뭡니까? 성장의 성장. 방점을 찍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예산입니다. 그거 잘했네. 예. 이제 수입 관련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고 지출 관련해서 도대체 이 정부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죠.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맞습니다. R&D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많이 늘어서 대충 한 35조 정도가 편성이 되고 아까 그 증액한 거. 특히 이제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10조 이상 또 편성을 했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SOC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전년 대비해서 약 7.9% 늘렸는데 27.5조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27.5조. 예, 결국에는 성장의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만 더 이제 분석을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정도 지출과 이 정도 수입을 놓고 보면 결국 적자잖아요. 네. 통합 재정 수지로 보면 53조 적자입니다 내년에. 53조 적자. 예, 그리고 관리 재정 수지로 보면 109조 적자예요. 요거가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거의 뭐 50조에서 100조 적자가 난다. 적자 이렇게 좀 많이 났다. 예,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무언가를 합니다. 뭐 하냐면 조세 지출을 80조를 합니다. 뭐냐면 조세 지출은 뭐냐면 원래 국민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돈을 네. 내가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쓴 거나 마찬가지죠. 어. 정부가 세금을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안 걷고 깎아주면. 깎아준 거니까. 감면, 할인 이런 것들을 다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80조를 넘었습니다. 아이 왜 이렇게 높였어? 그건 좀 낮춰. 일단 높였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출은 성장의 방점을 찍었고 증세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안 했죠. 네. 세금은 안 늘렸어요. 네. 그리고 조세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약 230조 정도의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고요. 230조. 순증 이제 뭐 이자도 갚고 롤오버도 하는 거 빼고 순증으로 110조 이상의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 국채를 국가 채무에 넣어서 계산하면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1%를 넘게 됩니다. 뭐에 대한 51%야? 국가 채무가 뭐에 대한 비율이냐면 GDP를 분모로 하고 국가 채무를 분자로 했을 때 51%를 넘게 됩니다. GDP 사상 대비.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는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GDP 대비 50%가 넘는다. 예. 이건 뭐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제가 솔직히 이제 팩트라고 해서 가감 없는 설명을 드린 가감은 겁니다. 설명한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렇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급전직하로 최근에 떨어졌어요. 3년 내리. 그리고 경제 성장률 말할 거 없이 떨어졌습니다. 예. 가계, 기업, 정부 할 거 없이 돈을 쓰지 않아서 경제가 활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경제를 돌려야 됩니다. 네. 가계 보고 네가 돈 써라라고 할 수 있나요? 가처분 소득이 없어요. 없어. 이자 갚기도 빠듯합니다. 돈 없습니다. 기업들도요. 이제 겨우 좀 뭐 좀 해볼까 하는 정도지. 최근 법인세도 못 낼 정도로 안 좋은 기업들이 천지입니다. 네. 기업 네가 돈 써서 경제 굴려를 할 수 안 있나요? 돼. 없죠. 경제 3주체 중에 가계 기업이 돈이 없는데 그럼 우리 경제를 누가 굴립니까? 정부가 굴릴 수밖에 정부가 없습니다. 굴려야 됩니다. 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이 정부가 성장과 확장 재정의 방점을 찍고 편성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100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과 가게가 짊어질 부담을 정부가 좀 많이 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확장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예.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확장을 편성하니까 국민 네가 세금을 내라. 그래야 내가 적자를 메울 거 아니냐. 그렇겠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걸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왜 안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예요. 가계가 더 이상의 증세를 현재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계가 그 충격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걸 낸다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증세를 동시에 한다라고 하면 성장을 해서 가계로 수입이 돌려가는데 그걸 다시 세금으로 빼면 아직은 선순환을 막을 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안 한 겁니다. 활력을 더 죽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담한 거예요. 그 부담의 결과로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가 채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채무가 51%가 되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 그걸 봐야 돼.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은 뭐 논외로 하고요. 전 세계 유일한 기축통화국이니까 뭐 어마어마하니까 빼고요. 옆 나라 일본도 뭐 준 기축통화국입니다만 일본은 국가 채무 비율이 250%예요. 250%? GDP 대비 250%입니다. 일본은. 또 거기도 뭐 준 기축통화국 아니냐 이게 또 빼자고요. 이거 외워둬야 돼. 왜냐하면 사석에서 많이 싸워 이걸로. 맞습니다. 외워도 일본은 GDP 대비 250% 국가 채무. 그다음에 주요한 선진국들의 국가 채무는 다 10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만 해도 113%예요. 프랑스 하나 정도 외워두면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113%. 113%예요. 그리고 IMF가 얘기해서 야 웬만한 중진국도 이 정도는 갖춰야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90%가 넘습니다. 90% 다 넘어. 예, 그리고 요 정도를 넘으면 알람을 켜라라고 말하는 국가 채무 비율이 60%예요. 60%부터는 조금 조심해야지. 신경 조금 써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번에 4짜리에서 5짜리로 바뀌긴 합니다만은 51%예요. 51%. 예, 51% 정도면 전혀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다. 빚 더네 그럼. 예. 그러니까 결론 뭐냐? 나라 빚 때문에 절단 난다. 후세에게 어마어마한 부담 주는 행위다. 이게 팩트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던 뭐 어떤 국제 기구의 기준으로 보던 국제 평균으로 보던 OECD 평균으로 보던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발행할 국채가 예정이 돼 있으면 사실은 채권 시장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국채가 많이 발행이 돼? 그럼 국채가 흔해지겠네? 그럼 똥값 되지. 그럼 똥값 되겠네? 그럼 국채 금리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국채 금리 올라가면 시중 금리에 영향을 주고 바로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겠죠. 현재 시장에서 전혀 이상 없고요. 이 정도면은 문제 없다. 문제 없다는 게 시장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된 거야. 돈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러니까 이 정도로는 국가 체력에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국가 채무가 늘어가는 속도는 좀 빠른 건 맞습니다. 증가 속도는 좀 빨라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빚을 안 냈었구나. 당초에 50%가 넘을 거라고 예상한 우리 국가가 5년 단위로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 계산했을 때 시점보다 14년 정도가 당겨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속도는 빠르네. 이재명 정부 올해 때문이 아닙니다. 저출생 그리고 지금 누적된 경제 성장률 저하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 채무 비율은요. GDP 대비한 국가 채무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경제가 성장했다면 아무리 국가 채무가 늘어도 범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낮아지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부득불한 빚이 늘었기 때문에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최근 3년간 윤석열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쪼그라뜨렸기 때문에 분자가 커진 몫이 커요. 분모는 작아지고. 예. 그럴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결론적으로 이번 예산은 성장을 위한 마지막 마중물을 이 정부가 짜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고육지책을 썼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나마도 가계나 이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부담 행위를 졌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그 부담도 나라가 절단낼 정도의 부담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충분히 우리 체력상 감당할 만한 정도의 빚이다. 다만 속도가 좀 빨랐다는 거는 우리가 다 같이 알람 정도로 켜놓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마중물을 써서 경제 성장에 관한 주요 지금 엔진들의 예산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성장의 과실로 돌아온다면 바로 또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다.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나라가 절단 내네.
큰일 났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해석이다. 안 맞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오케이 같습니다. 오케이 네. 충분히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요. 네. 밖에서 얘기할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써 그런 논평을 쓸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딱 보면 네. 나라 거덜난다 얘기를 하는데 투자 없는 성장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해야 성장을 우리가 얻는 거니까요. 네. 맨날 근데 걔네들은 뭐만 하면 OECD 기준에 맞춰 언제나. 근데 국가 채무는 또 OECD 기준에 안 맞춰. 네. 그 진짜 웃기는 놈들이야.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냐? 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그럼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게 맞냐? 당연히 안 맞죠. 안 맞지. 그러면 돈이 안 돼. 정부가 채무를 낼래, 가계 보고 세금을 거두라고 할래?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증세하라고 해라.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여기 녹아 있는 예산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 아마도 이제 언론에서는 그 비판 기사가 막 쏟아질 테니까 미리 이렇게 좀 백신을 한번 여러분에게 놔드렸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